주제. 네. 바로 돈의 맛입니다. 돈의 맛. 돈의 맛. 이게 돈과 관련된 이 사건 사고들이겠죠. 이게 뭐 솔직히 네. 말해서 돈이란 거는 이 맛을 한번 보면은 돈의 맛을 보면은 끊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여기 중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작사랑이에요, 작사랑이에요. 한때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건데 한 달 동안 10억을 드릴 테니까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대신 스마트폰 없고 오케이. 스마트폰 없고 인터넷 안 되고 어허. TV도 안 되고 책은 읽어도 되나요? 안 돼요. 책도 안 돼요? 뺏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10억 벌기가 쉬워요, 여러분. 책 뺏겠습니다. 이거 한 달 하면 너무 쉬운 거 같고 1년으로 해야 돼. 1년으로. 맞아. 한 달은 쉬워. 솔직히 나는 한 달, 나도 한 달 할 수 달은 있어. 너무 쉬워. 오케이, 그러면은 한 달은 쉬워. 바퀴벌레 한 마리 먹으면 1,000만 원 줄게요. 이거 어렵다. 초등학생이야? 질문이 왜 그래? 1억 줄게요. 1억 bet 올리겠습니다. 1억 오케이. 그 대신 1억 받을게요. 죽일 수 없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먹어야 돼, 대신. 1억? 1억. 할게요. 1억 간다. 할게요.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돈이 정말 무섭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돈맛에 미친 분들이 그렇죠, 이제 계신 만나봐야죠. 곳이 어딘지 저희가 좀 빨리 알아봐야 되거든요.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이야기는요. 세계를 상대로 무려 5조 원의 사기 스캔들 일으킨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출신의 사기꾼 조 로우 이야기입니다. 5조까지 어마어마한 오조를 컨트롤 할 수가 있나? 어저도 돈 얼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5억도 좀 이렇게 살려면 힘들잖아. 그렇죠. 5억을 센 적 있어요? 다들 통장에 그 정도 정도에 멋있다. 우리 안방마님이 이 정도입니다. 농담이야. 국세청이 보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없어요. 돈 1도 없습니다. 예. 당군 신화 때부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70만 원씩 펑펑 계속 쓰다 보면은 지금 딱 오늘 이 시점까지 써도 돈이 남는데요. 그렇겠지. 이자가 또 불어나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가 쓴 돈은 이자입니다. 그렇죠. 와, 안 깎였어요. 상상만 해도 되게 아름다운 세상이네. 그죠? 엄청난 돈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네. 금액도 금액이지만 돈에 약간 진짜 미친 사람 아니고서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이죠? 이 조 로우, 아시아의 위대한 개츠비라고 불리는 남자인데요. 위대한 개츠비? So the court upheld his prior guilty conviction. The Sovereign Wealth Fund was aimed at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He's also facing a fine of over $46.8 million. Get my justice, and I didn't get a fair trial based on its principle. 말레이시아 전 총리인 나집 라작의 측근으로 활동을 하면서 45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나랏돈, 말레이시아 돈을 빼돌리고 현재는 인터폴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아직 상태입니다. 안 잡혔어요? 못 잡았어요? 네. 심지어 안 잡혔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너무 재밌다. 이게 국민들이 낸 세금일 거예요, 100%.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꼭 잡아야 된대. 아니 근데 사진에 왜 디카프리오가 있어요? 왜 지금 같이 두 명이 찍었지? 왜 같이 있어요?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디카프리오인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절친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디카프리오도 조사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 로우가 준 선물들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다들 아시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조 로우가 투자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랑 절친이니까 영화에도 투자를 해주고 또 105억 원 상당의 미술품도 선물을 해줍니다. 근데 디카프리오가 다 받았어요. 이게 105억 원짜리 그림이에요? 바스키아라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림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조 로우의 이런 행각이 알려진 다음에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좀 비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그때 이제 오스카상 트로피랑 네. 저 미술품을 미국 정부에 다 반환을 그렇죠. 했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셀럽들한테 이렇게 친해지려고 선물하는데 이 돈을 다 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디카프리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조 로우는 그 유명한 모델 미란다 커 있죠. 미란다 커와 또 비밀 연애를 했었던 관계라고 합니다. 올랜도 블룸 전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랜도 블룸과 이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2014년에 여러 명의 이제 재벌과 만날 시점이었거든요. 미란다 커한테 91억 원 상당의 보석과 크리스탈, 피아노를 선물하면서 팬심을 샀고요.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
미란다 커에서 끝나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셀럽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페리스 힐튼한테는 25억 원 상당의 샴페인을 선물하면서 인맥을 쌓기도 했습니다. 와, 야, 너 빡빡빡 썼네요. 아, 진짜. 아니 이게 저분들을 근데 사실 만나려면은 아무나 만나겠습니까? 본인도 셀럽이 돼야지만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자기 거예요, 이거? 자기 겁니다. 3천억 원에 달하는 요트 구매합니다. 3천억 원. 와 이거 나 몇백억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3천억이에요? 그렇죠. 3천억에 달하는 요트와 390억 원 상당의 개인 제트기까지 마련을 했고요. 제트기가 싸보여 갑자기. 아니 이거 보트가 더 비싸네. 제트기 타고 오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래서 셀럽들은 부와 명예를 가진 그와 친구를 하려고 다들 이렇게 모여들었고 거대한 파티를 매일매일 즐겼다고 합니다. 조 로우한테 왜 이렇게 다들 속았지? 하는데 이게 들킬 수 없었던 이유가 네. 조 로우 자체가 약간 그 백만장자, 그러니까 금수저 집안 출신. 아, 걔가 원래 그랬구나. 뭐 말레이시아 출신이라고 하지만 영국 최고 명문인 헤로우 스쿨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레이시아 나집 전 총리의 의붓아들인 리자 아지즈와 연을 맺게 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시작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조로우는 현재 인터폴 수배 중인 거죠, 아직도? 네, 수배 중인데 지금 뭐 사실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조 로우 같은 행동을 했다. 네. 그러면 형법상 횡령죄라든지 아니면 사기죄를 성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까지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 형량이 높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무기징역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제3범죄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 10년 정도 선고가 된다. 그럼 미국에서는 100년, 150년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 로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잡히면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거는 뭐 스케일이 뭐 글로벌하네요, 진짜. 네. 인도에서는 뭐 없었습니까? 자신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인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오, 있어요? 거의 원래 인도의 되게 큰 맥주 회사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위제 말라야. 어렸을 때부터 워낙 큰 돈 부잣집에 태어나서 항공사를 만들고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F1 선수로 해서 F1 팀도 하나 인수하고 와. 이 모든 돈이 본인 돈이 아니라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에요. 항공사를 세워서 항공사 운행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얼마나 다 받았어요? 해서 2조 원이에요. 그게 대출이 돼요, 2조가? 그러니까. 대박이다. 그렇다고 2조를 그 은행이 바보 아니? 그래서 지금 그걸 이분이 어떻게 이제 됐어요? 사기를 이렇게 치고 네. 영국으로 도망가 있어요. 아 지금 근데 현재? 지금 또 살아계시고 재판 중 있고 하는데요. 그 많은 돈을 그냥 나라고 다 틀고 도망간 거죠. 와, 자, 다음 이야기는요. 글로벌 쇼핑 원픽 두 번째 이야기. 네. 바로 미국입니다. 자 가짜 상속녀 관종 끝판왕입니다. 가짜 상속녀 행세를 하면서 그런 관종 짓을 했다는 건가요?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였죠. 땡플릭스에서 드라마 시리즈로도 제작된 애나 만들기라고 혹시 뭐 들어보셨다 일반층의 보신 하나. 분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맞죠? 봤어.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게 그러면 실화네요? 맞습니다. 실제 주인공 이름은요. 애나 소로킨. 예. 이게 아마 2013년 애나 델비라는 가명을 가지고 뉴욕 사교계에 등장해서 나는 이제 독일계 백만장자의 딸이고 6천만 달러, 그러니까 뭐 7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상속녀야라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되게 재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네. She was born in Russia and raised in Germany in a family notable for, well, not much. SNS 스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죠. 백만장자라고 말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실제로 트럭 운전사였다고 그냥 하고요. 평범한 가정에 너무 다르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녀가 계속 그렇게 펑펑 써댔던 돈들도 다 지인한테 뭐 빌린 돈이거나 아니면 신용담보를 통한 대출을 통해서 받은 돈으로 썼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요? 얘 이렇게 거짓말을 잘 했는데 이렇게 막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걸린 건가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종, 뭐 인플루언서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자신의 영향력이 특히 패션계 쪽에서 이제 영향력이 커지니까 자신감이 커져서 이제 제대로 된 규모의 사기를 기획을 합니다.
2017년에 그 미국의 맨하튼에 애나 델비 재단을 이제 설립한다라는 명분으로 위조 서류를 또 제출을 해서 은행에서 2,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원 좀 안 되는 돈의 대출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은행 쪽에서는 야, 너 상속녀라며 뭐 그렇게 돈이 많으면 왜 네가 아직 대출을 받냐? 그러네요. 네, 700억 있다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모든 그녀의 사기 행각이 발각되고 말죠. 진짜 맞는 말이에요. 돈 많은데 뭐하러 대출해? 그렇죠. 딱 걸렸네요, 거기서. 딱 걸렸네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뉴욕 검찰이 소로킨에 의한 피해액을 좀 추산을 해봤는데 네. 총 2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한 3억 4천만 원 정도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국적이 미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일로 추방이 됐고요. 다수의 절도와 사기 혐의로 결국 2019년 5월에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재판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왜요? 재판을 받으면서도 본인의 개인 스타일리스트를 고용을 해서 세상에. 그 재판 룩을 연출을 합니다. Found fame turned court into a circus. She hired a celebrity stylist, created a social media buzz, and made sure all eyes were focused on what she was wearing. 그래서 재판 그 길 하나마다 굉장히 드레시하게 옷을 잘 입고 룩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해시태그가 달려서 굉장히 인기를 얻기도 했고 그 법정 룩이라는 계정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저 감옥에 있어요? 근데 한간에 의하면 애나 소로킨이 그 안에 수감 생활을 하면서는 사실은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맞아. 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수감자들한테 돈을 주고 그 태블릿 이용 시간을 산다고 합니다. 똑똑하다. 그래서 다른 수감자들은 얘 똑똑하다. 진짜 돈이 많나 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소신 있는 한마디를 이렇게 당당히 밝히고 다녔는데 뭐라 그랬냐면 네. 돈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정말 애나 소로킨 다운 말입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태블릿 하는 거 보면은 그 안에서도 사기칠 사람이에요. 100% 그러겠죠. 100%. 그 무슨 증후군이죠? 그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이 있으니까 맞아요. 100%죠. 근데 또 요즘 SNS 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 안에서 사기 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많죠. 범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SNS라 그래서 로맨스 스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맨스 스캠이요? 네, 로맨스 스캠. 내가 누구다, 너랑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로맨스 같이 이 사람과 멀리서 그 롱디의 연애를 하는 것처럼 그 감정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를 너무 만나러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송금하면 당연히 그 SNS 계정은 이제 사라지고 없게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태리에서 유명한 선수가 그 스캔들 들어왔어요. SNS 통해서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그냥 돈 빌라고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돈 빌렸어요. 2년을요? 2년 동안 한 번도 계속 만나지도 않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꾸 돈 내는 거예요. 결과는 딱 잡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실 수법이 이제 메시지를 정말 불특정자수에게 많이 뿌려요. 그 중에 한 명만 걸려라. 그래서 딱 한 명이 정말 본인의 딱 그 소나기에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뭐 이 사진 보내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계속 그러고. 그냥 굉장히 이제 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사별을 하시거나 이렇게 혼자 내신 외로운 사람들을 노려서 그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어쨌든 우리도 SNS를 그래도 조심하자. 여기가 느낌이 진짜 오네요. 조심해야 돼. 자,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강남 씨의 고향이죠. 일본입니다. 일본. 오. (100억을) 뜯어냈다고요? 이건 그냥 아예 문장 자체가 범죄인데? 일본의 한 여성이요. 네. 자신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귀었던 남성, 그런 남성들을 살해해서 그 남성의 유산이라든지 보험금을 챙겨서 100억 원을 챙긴. 그래서 일본의 블랙 위도우라고 불린 사건입니다. 대단한 여자분인가 봐요. 아니 블랙 위도우라고 하면은 이제 교미 후에 네. 암컷이 수컷을 좀 죽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연세도 많으세요. 일본 교토에 사는 60대 여성 가케이 치사코 씨 이야기인데요. 60대요? 60대입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약간 선생님처럼 생겼는데? 아니 설명이랑 논문 사진이 지금 블랙 위도우가 60대 여성분인데요. 현재 사형 선고 받고 수감 중에 계십니다. 이게 사형 떨어지려면 정말 극악무도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이 여성과 만나는 남성은 다 죽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쇼킹한 게 지금처럼 완전 미모가 뛰어나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더 놀랐던 거예요.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요. 2014년에 일본 교토부 경찰이 자택에서 숨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발견하고 보니까 바로 그 치사코 씨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가케이 이사오 씨인데요. 저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령이셨어요. 네. 그런데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이 부인을 딱 지목하고 체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남성의 시신에서 청산가리가 검출이 된 거예요. 묵살이네. 그런데 소화가 되면서 이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청산가리를 먹일 때 초보 범죄자들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먹인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게 뭔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부인이다라고 유력 용의자를 지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아내를 의심한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결혼 기간이 한 달인데 나중에 뒤를 좀 보니까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아내, 전액이 다 아내한테 가도록 한 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조금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한 달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아내. 그런데 이 여성이 되게 뻔뻔했던 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아니 내가 어떻게 남편을 죽이냐. 난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私が毒を手に入れる手段がないですよ。殺人事件なんて言われるなんて、ほんまにそれするぐらいやったら下上来て死んだ方が楽ですわ。 사람 아니야, 악마. 와 진짜. 근데 한 분한테 100억을 받았어요. 총 4분이 사망을 했고 그 보험금으로 탄 금액이 이제 100억 원이 된다. 4명, 그쵸. 4명이나? 네네. 이 치사코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은행원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23살에 인쇄업을 하던 첫 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돌연사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상속인이잖아요. 뭐 인쇄 관련돼서 뭐 회사라든지 뭐 유산 다 본인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산도 탕진하고 인쇄업도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돈 많은 남자를 찾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에 이제 딱 가입을 하고요. 야, 진짜 무섭다. 그 이후에 교제와 총 4번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모두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총 10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치사코 씨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자산이 있을 것, 자식이 없을 것. 역시. 실종돼도 찾을 사람이 없고. 아니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상속.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상속 관계가 복잡해져서 그렇구나. 그렇죠,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타겟을 삼고 소개팅을 할 때 남자랑 식사를 하면서 혹시 건강상의 이상은 없는지 이게 계속 복용하고 있는 약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고 그러면은 하네요. 복용을 많이 하면 체크 마음에 들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남자 이러겠지.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이 사람은. 오해가 또. 오해 너무 오해했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남편 되시는 그 이사오 씨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을 넘어간 거거든요. 이건 캡슐에 담아서 청산가리를 먹게 한 거예요. 와. 무서워요. 진짜 블랙 위도우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다들 의심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보험 수익자를 그러니까요. 부인이랑 하고 그리고 유산 상속을 하고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매력은 뭐죠? 그쵸? 뭐예요? 맞아요. 뭐가 이 있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일본에서 이제 치사코의 연애 기술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녀의 연애 기술 알고 싶다. 왜냐면 맞죠. 궁금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궁금할 그렇게 수밖에 해서 없죠. 이 치사코가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들을 마련했는데 그 3가지 기술이 요리, 요리, 그리고 집안일, 집안일. 그리고 이제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밤 기술. 어머?
어르신들이 이제 뭐 나이 들고 혼자 사시다가 옆에서 또 챙겨주니까 오죽도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서글서글 또 했겠죠. 이 네 번째 남편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네. 1년 뒤에 체포가 됐는데 그 1년 사이에 2명의 남자를 또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발랐어요. 사실 구제를 치르기도 전에 교제를. 아니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사이에 만났던 남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증인으로 이제 섰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치사쿠 씨가 애교가 그렇게 많고 남성분들의 자존감을 막 팍팍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으신. 어떻게 하면은 남자들이 넘어오는지. 되게 기뻐하는지를 다 알고 그렇죠. 있었군요. 그러면은 좀 이분은 현재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3건의 살인 그리고 1건의 살인 미수를 저지른 혐의가 이제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지금 선고를 사형을 받은 거고요. 본인이 이제 나 치매가 있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결혼했을 텐데 진짜. 다른 나라는 뭐 이성의 그 선호하는 이성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사실 궁금해요. 아프리카 여자들 있잖아요. 약간 또 많은 남자들 좋아해요. 돈 많은 남자. 남자는 그냥 여자한테는 그냥 가슴 끄고 네. 아니면 엉덩이 큰 여자. 그런 거 뭐지? 다 똑같네요. 남자들 좋아하죠. 그러네요. 그거는 꼭 가나뿐만 아닌 것 같은데 뭐. 세계 그냥 뭐 여기 전체인 것 같은데. 그러네. 거의 전 세계적으로. 세계가 보이네요. 70억이 보이네요. 전 세계적으로. 예. 이태리에서 그냥 가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조금 친구들이 많은 남자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가 많은 남자? 인기 있는 남자. 소셜한. 소셜 스킬 갖고 있는 남자 인기 많아요. 아, 이탈리아 갔을 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프랑스에 비해서 사람들이 정말 엄청 화장도 많이 하고 남자 무스 엄청 바르고 머리에 저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와 비교해서. 이탈리아 가보면 옷을 너무 잘 입어. PT 오머의 또 동네 진짜 아닙니까? 그죠? 남자건 여자건 옷을 너무 잘 입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잘 입지?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던 멋있어. 적도 너무 멋있어. 그렇죠. 아무래도 패션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태리 가면 못생기는 이태리 남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다 멋있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좀 자기 존중을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과 본인의 그런 뭐 방향성이라든지 생각을 매우 존중해주고 거기에 또 토론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약간 그런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나라마다 이렇게 선호하는 이성상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다르네요. 자, 이번에 어디 나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사라 씨의 나라죠.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드디어 프랑스로 갑니다. 이 사람 유명하죠? 유명해요? 알아. 당연하죠. 2년 동안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이게 유네스코 사무총장, 네. 그리고 아프리카의 니제르 대통령, 그리고 노르웨이 총리, 그리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자 가문이죠. 아가칸 왕조까지. 아가칸. 네네. 범행 대상만 해도 50여 개국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세계의 사기 사건인데요. 진짜. 이게 이제 프랑스 장관 사칭 사건입니다. 어머? Il a soigné sa mise en scène, peaufiné le décor, jusqu'aux drapeaux européens et français. 프랑스 장관 사칭 사건입니다. 가면을 가지고. 이게 근데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가면으로 사칭이 돼요? 진짜 대단해요. 이거 어떻게 아니 근데 가면이면은 이게 상상 초월. 티가 날 텐데. 특수분장이 아닌 이상. 탐 크루즈 나오던 그거 미션 있잖아.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거기 쫙 그 실리콘. 올려줬잖아. 아 실리콘. 이렇게 붙어가지고. Et encore, cela ne suffirait pas. 네, 기사 사진 보면은 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장관 사칭을 해서 사기를 친 거죠. 진짜 저기 보이시잖아요. 진짜 영화네. 네. 맞아. 예, 2015년부터 2년 동안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 가까이의 금액을 가로챈 건데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자 가문인 아가칸 왕족의 경우에는 200억 넘는 피해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말이 돼? 말이 돼?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가면 쓰고 화상 전화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도 네. 티가 좀 났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아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의 사무실에서 이제 프랑스 국기 있고 이렇게 네. 딱 전시하고 장관 그 집무실을 완벽하게 이제 복제해서 네. 정말 정부 공식 문서로 보이는 편지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피해자들을 속이는데 엄청난 이제 신경과 정성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지식이라든지 뭐 화술 뭐 그런 것들을 다 겸비해서 엄청 연습한 이슈에 거죠. 딱 맞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불어로 푸 드리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푸, 그러니까 드리옹이 이제 르 드리옹이 장무관 이름이고 푸는 가짜. 그래서 가짜 드리옹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불어로. 네. 결국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체포가 됐고요. 프랑스의 사기죄와 신원 도용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아서 현재 수감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7일을 공개합니다. 미술사를 뒤흔든 모모의 거장.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독일 화가 막스 에른스트. 그의 작품 숲2는 수십 년간 행방을 알 수 없다가 2004년 세상에 다시 등장. 당시 막스 에른스트 최고 전문가인 베르너 스피스의 진품 감정을 마친 뒤 2006년 한 수집가에게 약 76억 원에 팔리며 엄청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인 2011년 당시 팔린 막스 에른스트의 숲2가 진품이 아니라 위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전문가한테 진품 감정을 받았다면서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권위자가 해준 거 아니에요? 네. 이 위작 스캔들의 주인공은 독일의 화가 볼프강 벨트라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요. 그가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뿐만 아니라 하일리 캄펜동크, 앙드레 드랭, 키스반 동겐 등 전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작품 14점을 위조, 약 5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되게 잘 그려놨다. 저주받은 재능이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미술품을 감별할 때 화가 고유의 붓터치, 기법 이런 화풍을 분석하는 건 물론이고요. 현미경 등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 캔버스의 재질, 사용된 물감의 종류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위작을 감별해내는데요. 그런데 이 벨트라키는 위작을 그릴 때 그림만 잘 그려서는 안 돼. 그 사람을 완벽히 파악하고 내가 그 화가가 돼야 한다고. 원작의 화가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 시대에 사용한 재료들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는 건 물론이고 똑같은 물감, 똑같은 붓, 똑같은 캔버스를 사용했고요. 심지어 아유 피곤해 죽겠네. 이 사람은 왜 하필 새벽에 그림을 그린 거야? 원작 화가의 생활 패턴과 주변 환경까지 철저하게 조사. 만약 원작의 화가가 새벽에만 그림을 그렸다면 벨트라키도 새벽에만 그리고 비 오는 날 그렸다면 똑같이 비 오는 날에, 그리고 원작이 이틀에 걸쳐서 완성됐다면 벨트라키 또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틀 안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저 재능이 너무 아깝다. 이 정도면 진짜 좋은 마음 먹고 좋은 작품 그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치밀하게 이제 잘 해왔던 것 같은데 어쩌다 들통이 이렇게 난 거예요?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입니다. 스위스 미술관에서 벨트라키가 위조한 하일리 캄펜덩크의 붉은 말을 구입, 작품 보존을 위해 그림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티타늄 화이트 물감 속 성분에 화가 캄펜덩크가 활동했던 시대에 사용되지 않았던 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들통난 벨트라키는요, 위작한 이유에 대해 제 이름을 건 그림을 76억 원에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라고 밝히며 위조 사실을 자백. 4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15년에 석방됐는데요. 위작 스캔들로 유명해진 그는 이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발히 작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기 작품 해요. 이 정도 재능 있으시면. 그럼. 주의, 그 메시지를 의심하라.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는 군의관입니다.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런 메시지 받은 분들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 달콤한 메시지 같지만 실상은 최근 활기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 연애하는 척 상대를 속여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속나 이걸? 이게 너무 되게 많이 취하니까. 아니, 저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 난 이 생각밖에 안 들던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는 건데 제 사진을 긁어간 계정들이 자기한테 말을 시킨다고. 그런 그게 먹히나?
그게 먹히나? 유럽. 나 그게 진짜 황당한데? 바보 이거 좀 기분 나쁜데? 아니 그게 먹혀야 그거를 이게 개정하는. 왜? 아니 제보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고를 했더니 답이 더 황당했는데 규제를 못한대요. 어머. 내 사진을 쓴 것만으로는 사기 계정인지 내 팬 계정인지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나는 팬이 없다. 아 공무원 당신도 아시지 않냐? 내가 팬이 있는 게 말이 되냐? 심지어 나는 안티 팬도 없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무려 57건 발생. 그리고 피해 금액만 1,0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에 이르기까지 어이없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 스캠 사기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느냐?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시리아 파병 미군인데 작전 중 금괴를 발견했어요. 이거 당신한테 보낼 건데 운송비 좀 내줄래요? 러시아엔 당신 같은 남자 없어요. 당신과 살고 싶어요. 근데 한국을 가려면 비용이 필요해요. 내 진짜 외로우면 혹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금괴를 왜 나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외국인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주로 파병 군인, 사업가, 의사, 심지어 나사 직원까지 소위 엘리트 직업군을 사칭하고요. 또 피해자들의 외로운 심리를 이용해서 일상 사진을 보내면서 달콤한 말로 랜선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연인으로 생각하는 피해자들에게 항공료, 통관 수수료, 택배 수출 비용 이런 온갖 이유를 대면서 돈을 뜯어냈는데요. 자, 이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방 방법 없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모르는 외국인이 SNS로 접근하는 것은 대부분 로맨스 스캠 목적이라며 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 교제를 주의할 것, 인터넷상으로만 연락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입금하지 말 것, 선물 발송을 빙자한 배송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현실판 Catch Me If You Can. 자, 두 기자님들 실제 희대 위조지폐 사기꾼 이야기를 다룬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Catch Me If You Can 보셨죠? 아, 너무 좋았죠. 사실 그 신분을 계속 바꾸잖아요, 디카프리오가. 사기를 치는데 아주 대단하죠. 사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오늘의 끝판은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번 특종은 영화 Catch Me If You Can의 버금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기와 변신의 귀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영어, 스페인어 등 7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며 무려 100개 이상의 신원과 여권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인 콜롬비아 출신 국제 사기꾼 33세 후안 카를로스 구스만. 야, 100개의 신원이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냐. 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 정도 사기꾼이면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아, 그러려나? 네, 구스만은요 스펙만큼 전과도 화려합니다. 미국에서만 3번 추방당했고요. 2005년 영국에서는 감옥 수감 중 2개월 만에 탈옥. 이후 아일랜드에서 붙잡혔다가 프랑스로 추방되는 등 각국의 골칫거리로 당시 캐나다, 콜롬비아, 러시아, 일본, 멕시코 등 무려 7개 나라에서 수배 중인 국제 수배범이었습니다. 확실히구나. 아니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7개국에서 수배를 당해요? 자, 구스만은요 딱 하나. 세계 각국의 초호화 호텔만 노렸는데요. 최고급 호텔들의 숙박한 척하면서 스위트룸 손님들의 정보를 입수했고요. 그 손님 행세를 하면서 호텔 카페와 바를 수시로 드나들고 환전을 핑계로 리셉션 직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뒤 스위트룸 주인이 외출한 때를 틈타. Claro, yo solicito la llave, ellos me dan una llave original y ellos abren una caja fuerte. No forzona ni la puerta, ni la caja, ni la ventana, ni nada. ¿Cómo lo hacen? 자, 이런 수법으로 그가 훔친 돈만 무려 단어 약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야, 저런 식으로만 16억 원을. 저게 돼요? 드러난 것만. 드러난 것만이지, 그러니까. 그냥 장기 투숙하는 되게 부유한 비즈니스맨인가 보다 하지 뭐 사실 뭐야 이렇게 의심을 안 하잖아요. 아니, 저러다가 실제 방주인하고 마주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구스만은 범죄 행각을 벌이다가 실제 방주인을 마주쳐도 당황하기는커녕. 아, 일찍 오셨네요. 호텔 직원입니다. 룸 컨디션 체크 중이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야, 무범하다.
사실 구즈만의 사기 인생은 10대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신고식도 화려했습니다. 자, 가난 때문에 가출한 구즈만은 1993년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거의 죽기 직전의 몰골로 비행기 랜딩 기어에서 발견되는데요. 뭐라고? 자신을 콜롬비아에서 온 14세 고아라고 호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17세였고요. 부모님도 버젓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목숨 걸고 저 랜딩기어에 숨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보였다면 기부금 보낼 수 있죠. 있죠, 당연히. 보낼 수. 2017년 11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고속도로에서 한밤중 운전을 하다 길을 잃은 케이트 맥클루어.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자동차 연료마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 연료가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숙인이었던 조니 보빗은 자신의 전 재산인 $20, 하나로 약 24,000원가량을 탈탈 털어 자동차 연료를 구매, 맥클루어를 도와줬습니다. 야, 노숙인 본인도 어려우실 텐데. 그렇죠. 힘든 일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아주 미담 기사인데요. 도움을 준 보빗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맥클루어는 남자친구와 함께 온라인 기부 사이트에 이 사연을 게시했고요.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사연에 무려 14,000여 명이 기부에 동참, 며칠 만에 약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우와.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노숙인 보빗이 돌연 이 맥클루어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설마. 보빗의 주장에 따르면 그 빌어먹을 커플이 저한텐 기부금을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다 써버렸다고요? 맥클로와 남자친구가 약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 중 약 3억 9천만 원을 가로채 고급 자동차를 구매, 전용기로 여행을 다니며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맥클로와 남자친구는요. 기부금이 아니라 저희 돈으로 차 사고 여행을 갔던 거라고요. 그리고 약물 중독에 빠진 보빗이 약물을 끊고 일을 시작하면 기부금의 나머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줬다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뭐 재활센터도 아니고 저걸 왜 자기들이 결정하죠?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 중에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니 이건 너무 명백한데 뭐. 저 사람 도와달라고 사연을 올리고 기부금을 받았으면 그건 다 줘야지. 그치. 자기가 왜 가져? 자, 그런데 수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맥클로어는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보빗은 그녀를 도와준 척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커플과 노숙인 보빗은 기부금을 모으기 한 달 전 도박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 나 돈 필요한데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저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콜? 큰 돈을 벌 궁리를 하던 세 사람은 기부금 자작극을 계획합니다. 한 팀이었어. 그러네. 자, 그렇게 거짓으로 사연을 작성해 기부금을 편취한 것이지요. 야, 대단하다, 대단해. 차라리 저렇게 갈등을 빚었던 게 다행이네.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 그렇지. 사람들의 어떤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게 너무나. 2010년 스페인 파코 산스란 남성이 온몸에 악성 종양이 무려 2천여 개나 퍼져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스페인 유명 진행자인 호르헤 하비에르 바스케스와 스페인 유명 축구 선수인 알바로 네그레도 등 유명 인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 2010년부터 약 7년간 무려 약 3억 5,700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산스에게 전달됐습니다. 종양이 어떻게 몸에 2,000개나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잘 쾌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좀 불안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 만큼 희대 사기꾼 중에 이분이 또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 가슴 아픈 일인데요. 기부금을 받은 지 7년 만인 2017년 3월 경찰에 체포된 파코 산스. 사실 산스의 몸에 퍼진 악성 종양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네요. 어쩌죠? 산스는 시한부 행사를 하며 방송 출연, 자선 행사를 연 것도 모자라서요. 파코 산스 협회까지 개설, 치료법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모은다는 명목하에 기부금을 유도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진 치료법이 있다는데 스페인에서는 치료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네요. 산스는 임상 실험을 핑계로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미국에 무려 11번을 방문. 치료하는 척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상 모든 경비를 지원받아 미국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야, 저거 또 미국 대사관은 또 어떻게 속았냐?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들통난 겁니까? 산스가 자신의 투병기를 담은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도 냈어? 왜 인쇄 받아야 되잖아요. 잠이 오나? 그게 안 돌아오네. 자, 이때 책 편집자가 산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 이 산스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리고 산스가 기부자들을 조롱하는 미공개 영상이 함께 폭로되며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습니다. Necesito no. Pulso no. Necesito vuestra visa. 이게 이제 연출 찍다가 막 자기들끼리 노는 거구나. 와, 진짜 선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이용하다니 진짜.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악용해 기부금을 편취한 사기꾼들, 그 만행에 대한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겁니다.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남자. 2009년 프랑스를 발칵 뒤집은 충격 보도. 10년간 사기꾼에게 놀아난 귀족 가문. 프랑스의 유서 깊은 명문가인 베드린가를 상대로 무려 10년 동안 사기를 친 사기꾼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 10년? 야, 10년이면 진짜. 근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일가족이면은 뭐 유서 깊은 가문이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을 거고. 근데도 저게 됐다고요? 네, 10년간 속았으면은 의심도 안 했을 것 같아. 프랑스의 귀족 가문을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은 티에리 틸리였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틸리의 표적이 된 사람은 귀족 베드린가의 일원인 기슬레인 드 베드린. 그녀가 청소업체를 찾고 있다는 걸 안 틸리는 일단 청소업체 대표로 위장해 접근. 제가 상속세에 대해 좀 아는데 도와드릴까요? 이건 뭐 경험자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법대를 중퇴한 틸리는 자신의 법 지식을 활용해 기슬레인의 환심을 샀고요. 그의 화려한 언변에 속은 기슬레인은 가족 모임에 틸리를 초청했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린가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은 틸리는 본격적으로 사기극에 돌입. 저는 나토 출신의 비밀 조직 요원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데뷔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틸리는 자신의 말을 들어야 프리메이슨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며 베드린 일가를 끊임없이 세뇌했습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게 저 가문의 명예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점을 노린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럴만도 한 게요. 틸리는 베드린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도록 부타, 화재 등 범죄 사건을 조작. 불안에 떠는 베드린가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 심지어 이들을 보호해주겠다며 프랑스 로트 에가른주의 한 성에 감금, 시계와 달력을 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최면술까지 이용해 가족들을 이간질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 자선단체가 이들을 보호해준다고 속여서요. 그 자선단체에게 줄 비용을 핑계로 부동산 위탁 증서를 받아내는 등 10년에 걸쳐 베드린가로부터 부동산 7채와 한화 약 62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재산을 위탁했으면 다 내준 거 아닙니까? 완전 이게 세뇌도 그냥 완전 100% 세뇌인데요? 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군요. 근데 이제 10년이나 속았는데 어쩌다 들통이 난 거예요? 자, 2009년 베드린가의 세금 체납 문제로 프랑스 당국에서 조사를 시작. 그리고 뒤늦게 성에서 도망친 가족의 신고 덕분에 희대 사기꾼 틸리의 만행이 드러났는데요. 틸리에게 세뇌당한 피해자 기슬레이는요. 그는 우리 삶의 10년을 훔쳤고 모든 걸 파괴했어요. 결국 사기꾼 틸리는 2012년 사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케이. 투자자 200명 속인 금융사기꾼 체포. 100억 가로챈 희대의 사기꾼 법원행. 1999년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사기 행각으로 체포된 아이라 모나스. 사실 그는 증권 사기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는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아니, 사기로 처벌하고 또 사기를 쳤어요? 그렇죠. 아유, 정말. 스케일도 크다. 200명을 상대로 100억을 사기친 거면. 간땡이가 얼마나 부어야 저런 걸 할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다름 아닌 교도소 안이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사기를 어떻게 쳐요? 뭐 만나기는 해야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희대의 사기꾼에겐 가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999년 당시 금융사기 혐의로 2년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던 모나스는 자신이 운영하던 2개의 투자회사 직원들에게 교도소 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나 지금 유럽 출장 중이라 연락이 잘 안 될 거야. 확실한 종목이 있으니까 얼른 고객들한테 전달해. 모나스의 수감 사실을 몰랐던 직원들은 그가 일러준 투자 정보를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달. 고객들은 직원들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나스는 약 200명의 투자자들에게 850만 달러, 한화 약 1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약속한 주식은 단 한 주도 사지 않은 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휴. 아니 근데 어쨌든 반성하라고 그 교도소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 안 되죠. 결국에는 감금이 돼 있으니까 뭐 가족들이나 뭐 이런 최소한 인권 배려를 위해서 그런 전화 연결을 쓰게 해주는 건데. 야, 진짜 그걸 또 대박이다. 사기에 쓰다니. 정말 상종 못한 인간이네요.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이 모나스는 2001년 복역 17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재소근무네요, 재소근무. 그리고 이게 저 경제사범은 미국 내에서 가중처벌되고 또 종종 전과가 있으니까 이게 뭐 몇백 년형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요. 이거 더 강력하게 처벌을 왜 못했지? 분노하긴 아직 이릅니다. 모나스는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연방검찰 수사관에게 그대로 다시 체포. 370만 달러, 한화로 약 43억 원이 남아있던 은행 계좌도 동결됐다고 합니다. 100억 원을 받았다면서요? 네. 근데 43억 원밖에 안 남았어요? 시원하게 쓴 거죠. 그럼 교도소 안에서 전화 통화만으로 50억을 날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셈이네요. 어떻게 해야 그럴 수가 있는 거야? 호주 역사상 최대 화이트 칼라 범죄. 2017년 호주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세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밝혀진 피해 금액만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을 기록. 그런데 당시 천문학적 피해 금액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기극에 호주 국세청 부청장 마이클 크랜스턴의 아들 애덤과 딸 로렌이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등잔빛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오히려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걸 믿고 세금 사기를 당할 수가 있나? 우리 아빠가 부청장인데 뭐 이랬나? 그게 되나? 세금 사기단의 주요 인물인 애덤과 로렌은 대기업을 고객으로 둔 회계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들은 정말 교묘하게도 국세청 직원들이 문제 삼지 않을 금액 선에서 체납액을 만들어서 세금을 횡령해 온 건데요. 그리고 애덤과 로렌을 주축으로 한 10여 명의 사기단은 세금을 횡령한 돈으로 수십 대의 고가의 차와 비행기, 예술품, 보석 등을 구입하는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금 사기단은 탈세 사실을 인지한 국세청과 경찰의 합동조사로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에 가담한 애덤과 로렌의 아버지이자 당시 국세청 부청장이었던 크랜스턴은요. 40년 가까이 탈세자들을 추적해온 근면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자녀들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횡령한 사실에 사람들은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런 부여자가 어딨냐. 아유, 천하의 불효를 했네. 진짜. 근데 이제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두둔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혹시 뭐 가담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경찰에 따르면 부청장 크랜스턴이 자녀들의 사기에 가담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혹시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렴? 자녀들의 부탁을 받고 국세청 정보를 열람한 사실, 그리고 아들과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기밀 정보에 접근한 사실뿐 아니라 뒤늦게 아들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대처법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이고 이 아버지야. 이 사실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크랜스턴은 사임했고요. 공무원 지위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2019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리고 희대의 세금 사기를 벌인 그의 자녀들은 사기 및 돈 세탁 혐의로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이들이 벌인 세금 사기극.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 자, 눈앞에서 코베가는
글로벌 꾼들 19, 17위 공개합니다. 카사노바를 사랑한 죄. 바람둥이를 일컫는 이름 카사노바. 실제로 17세기 사교계 슈퍼스타였던 그는 외교관, 스파이, 작가 등 여러 직업을 갖고 또 괴테, 모차르트 등 유명 인사들과 친분을 맺으며 유럽 전역을 누볐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난 고단수 스킬로 여심을 흔들다 못해서 후벼 파버린 카사노바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남자 이름은 폴 빈트. 직업은 변호사. 고급 승용차 휠렐리를 몰고 다니며 여성들까지 쭈르륵 몰고 다닌 그런데 말이죠. 온 여심을 죄다 홀린 이 남자의 진짜 정체가 낱낱이 까발려지고 맙니다. 아, 뭘까요? 이름은 제임스고요. 변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제 신용카드를 가져간 것 같아요. 이 남자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거짓! 실제로 직업은 카사노바. 나쁘게 말하면 파렴치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20년간 매번 다른 직업으로 여성들에게 접근을 했고요. 화려한 언변과 매너로 그녀들을 홀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남자에게 속아 잠자리를 한 여성들만 무려 2,500여 명. 야, 대단하다. 게다가 그녀들의 마음과 함께 돈까지 슬쩍? 사기꾼 폴 빈트가 노린 여성들은 대부분 재력이 있는 사모님이나 부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수백 건의 증거들이 모아지면서 폴 빈트는 결국 2009년에 체포, 화려한 카사노바 역사를 마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게 뭐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정말 그 성실성에는 혀를 내두르게 되네요. 참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세계를 농락한 공중버스. 2010년 미국의 유명 T 시사 주간지에서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 중국의 미래형 버스, 일명 공중버스. 흡사 2층 버스와 비슷한 외형이지만은 아래층 가운데 부분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승용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 적 있는 것 같아. 뉴스에 나왔어요. 예, 이거 혁신이다 막 그랬잖아. 최고 시속 60km로 도로 2개 차선을 이용해서 달릴 수 있는 이 버스가 만약에 현 교통 시스템에 도입이 된다면 이 중국의 만성 교통체증을 무려 35%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미래형 버스입니다. 2016년 8월엔 허베이성 친왕따오에 설치된 300m의 전용 선로에서 성공적인 시범 운행까지 마치며 전 세계를 흥분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게 페이크,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저거는 저도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네. 그래픽도 아니고 실제로 시범 운행을 했다고 하니까 하지만 믿었거든요. 2010년 어느 한 발명가가 베이징 국제과학기술산업박람회에 이 공중버스 아이디어를 출품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년 뒤인 2016년 마이즈밍 씨가 이 공중버스의 특허권을 발명가로부터 약 840억 원의 양도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공중버스에 대한 기대가 다시 급부상한 겁니다. 이후에 온라인 모금 플랫폼까지 설립해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의 자금까지 유치합니다. 하지만 이 공중버스는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되고 맙니다. 시범 운행을 지켜본 전문가들에 따르면 버스가 회전할 때는 차체 아래로 차들이 갇히는 구조였으며 운행 시 차체의 승객의 무게까지 감안하면 하중을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 제기와 여러 의문으로 중국 당국은 곧바로 수사에 돌입을 했고요. 그 결과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한 사기, 특히 퇴직한 노인들의 은퇴 자금을 노린 사기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유, 사람을 두 번 울리네. 저는 저 기술적으로 좀 돈이 좀 들겠지만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런 분이 이제 바로 이거를 예. 저한테 투자 받으시죠. 영화보다 더 영화처럼 사는 남자. 월스트리트 최고의 억만장자에서 FBI의 표적이 된 남자. 영화 The Wolf of Wall Street의 실존 인물 조던 벨포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1987년 22살의 조던 벨포트는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전 세계 금융의 중심 뉴욕 월스트리트에 발을 들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미국 증시 역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 사태 블랙 먼데이를 계기로 실직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햄버거 가게에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고민하던 그때 그는 현란한 언변을 무기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습니다. 먼저 어릴 적 친구들을 불러 모아 투자 증권 회사 스트래튼 오크몬 땡을 설립한 뒤 회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영세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데요. 고객님, 상장되기 전에 사셔야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라면서 투자자들을 유혹, 페니스톡이라는 비상장 저가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고액의 판매 수수료를 챙긴 거죠. 게다가 그가 팔아치운 주식의 합산액은 무려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800억 원. 자, 이렇게 주가 조작과 각종 불법 행위로 월스트리트에서 대성공을 거둔 조던 벨포트. 하지만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FBI가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사기 행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자금 세탁과 증권 사기 혐의로 체포되고 마는데요. 당시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은 무려 우리 돈으로 2,1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3년 조던은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대가로요. 2009년까지 사기 금액의 절반인 약 1,20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조건과 함께 고작 22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지은 죄에 비해서 형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갚아야 할 1,200억 원 가운데 딸랑 170억 원만 갚은 상태고요. 이게 피해자들이 진짜 분통 터질 만한 게 조던이 자서전, 영화 저작권 등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는데도 자기만 호화롭게 살고요. 전혀 보상을 안 하고 뻔뻔하게 군다는 거죠. 결국은 저 벌 받을 겁니다. 법적인 벌은 못 받더라도 저게 남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고 저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살면 안 되죠. 중국 90만 명을 울린 다단계 사기. 단돈 10만 원만 투자해도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 보장합니다. 당신도 부자가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말에 혹시 당신도 사기쳤습니까? 어디예요, 그거? 중국 31개의 성에 걸쳐 무려 90여만 명의 사람들을 속이고 속인 사람이 90만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웬만하면 몇십만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500억 위안, 무려 약 9조 원을 가로챈 중국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2014년 7월에 출범한 중국 최대 인터넷 금융 플랫폼 이사. 이사는 대출인에겐 은행보다 훨씬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가 있고 투자자들에겐 연간 최고 14.6%의 수익 보장을 약속한다며 대대적인 사업 홍보를 펼쳤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7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보통 중국의 은행에서는 1년에 약 34만 5천 원 정도를 이자로 받을 수 있지만요. 이사에서는 최대 약 240만 원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자로 받을 수 있다라고 선전한 겁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자, 결국은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서민들, 심지어 부자들까지 이 이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겠어요? 전혀 없죠. 이 모든 꿈 같은 얘기들은 정말 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사가 투자자들에게 소개했던 사업 프로젝트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꿈과 미래가 걸린 투자금은 이사의 실소유주인 띵링 회장의 주머니 속으로 굴러덩. 그와 한통속이었던 회사 임원들도 수천억 원의 부동산을 챙겼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모은 그 재산들을 다 날린 거잖아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가면서 겨우겨우 평생을 모았던 전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이자 조금 더 받으면 조금이나마 생활이 좀 나아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들의 사기 행각은요.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업무의 최우선 사항 중 하나로 금융 리스크 관리를 제시하면서 결국 공안 당국에 의해 꼬리가 잡혔습니다. 뭐뭐에서 생긴 일.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런 범죄를 발생하게 한 이 사회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악명 높은 범죄자로 불렸던 지미 사바티노는요. 10대 시절부터 각종 범죄로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큰 사기를 계획합니다. 자, 2014년 먼저 신분 세탁을 합니다. 세계 3대 음반 회사인 S 엔터테인먼트와 미국 영화 제작사인 W사에 임원 행세를 하고 합니다. 그래. 그 알지? 그 조만간 그 저스틴 팀벌레이크 있잖아. 뮤비 찍을 건데 가방시계 협찬 가능해요?
뭐 안 돼도 뭐 상관없어. 딴 데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의류, 또 부석 등 명품 브랜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유명인들의 이름을 앞세 협찬품을 요구했고요. 이게 성사가 되면 전당포에서 현금화시켜서 챙깁니다. 자, 이렇게 사바티노와 공범들이 사기친 금액이 무려 약 113억 원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자, 이 사기 행각의 킬링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무대, 바로 교도소였습니다. 아, 진짜? 자, 사바티노는 2014년 당시에 교정 공무원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연방정부 구금시설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꼬셨겠어요? 교도관. 정 기자님 말씀대로 교도관을 꼬신 겁니다. 너 평생 이 짓 해도 돈 못 번다. 내가 형이 큰 돈 벌게 해줄게. 자, 이렇게 악마의 혀끝으로 교도관 2명을 매수합니다. 그 교도관들은 사바티노에게 손과 발이 되어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를 순하게 여긴 협찬사의 신고로 사기 행각은 끝이 났지만요. 정말 어이없게도. 아니, 속은 놈이 바보죠. 교도관들도 자격 없어요. 라면 뻔뻔하게 굴었고요. 미국의 최고 감시 보안 수준 등급의 슈퍼맥스 독방에 무려 20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표 명품 브랜드 C 브랜드, 독일의 럭셔리 의류 브랜드 H 브랜드, 그리고 전 세계 67개 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업 H은행. 이렇게 명품 기업부터 금융기업까지 내로라 하는 전 세계 대기업들이 줄줄이 속아 넘어간 희대의 사기극이 있습니다. 저 세계 업체가 다 속았다고요? 전부 다요. 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거대 기업이에요. 말도 안 돼. 이 간 큰 사기범들은요, 회장이나 최고 경영자로 사칭한 뒤에 고액의 돈을 직접 가져오거나 계좌로 송금하도록 명령했는데요. 만약 의심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하면 정부 비밀 요원이 따로 전화할 걸세. 국가의 존폐가 자네 손에 달렸어. 그 돈은 불법 테러 자금이라고. 이렇게 테러를 막아야 한다며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주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속아 넘어가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기 어려운 허술한 방법으로요, 실제로 한 은행 관계자는 사기범의 지시대로 파리의 한 카페 화장실로 35만 유로, 약 한화로 4억 6천만 원가량이 든 현금 가방을 두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2년여간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취한 총 금액은 무려 18억 달러, 1조 9,5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돈을 뭐 전화 한 통으로 저렇게 많이 벌어? 2조가 좀 안 되는 돈이죠. 와. 이 국제적인 사기범들은요, 결국 4년여 만에 덜미가 잡히긴 잡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에서 가장 최고 주범인 프랑스계 이스라엘인 질베르트 치클리는 현재 이스라엘로 도주를 한 상태인데요. 이를 포착한 미국 AP통신 측에서 인터뷰 시도를 했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주소 알지? 할 말 있으면 와. 뻔뻔하다, 뻔뻔하죠. 이렇게 전 세계 대기업들을 목소리 하나로 속인 희대의 사기꾼이 있었다면요, 영국에는 스포츠계, 금융계, 그리고 정계까지 농락한 간 큰 사기꾼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축구 하위 리그에 속한 노츠 카운티 팀, 자신을 스위스의 한 기업 컨설턴트로 소개한 러셀 킹이 노츠 카운티 팀을 인수합니다. 실제로 그는 당시 영국의 F투자은행의 주식을 무려 49%가량 보유한 거물 투자자이기도 했는데요. 축구팀을 인수한 러셀 킹은 본격적으로 축구단에 투자를 하기 시작. 축구계의 명장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까지 영입했습니다. 이후 러셀 킹의 행보는 거물 투자자답게 거침이 없었습니다. 에릭손 감독에게 2,100조 원이 넘는 광산 개발권을 팔아 축구팀 운영 자금을 조달하겠다. 평양에 같이 가자라고 제안했고요. 그 뒤 2009년 10월에 실제로 그 둘은 평양을 방문해 당시 북한의 고위 정계 인사, 최고인민회 김영남 상임위원장까지 만나게 됩니다. 무슨 줄이 있었대. 진짜 간 크다. 그런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구단의 연습을 감독하고 있던 에릭손은 수상한 종이를 발견합니다. Milk bill has not been paid. The milk bill? Yes. You know they have milk. 아, 정말 이걸 싫어하냐 했겠다. 어? 이거 싫어하냐? 여기서 짐작을 하셨겠지만 러셀 킹이 그동안 한 말은 모두 다 새빨간 거짓! 자, 그런데 어디까지가 거짓이냐? 그가 F은행 지분이 무려 49%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야.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았냐? 자신이 아라비아 반도 바레인 왕국의 왕자와 친분이 있고 1조 원이 넘는 왕실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F은행을 속여서 받아낸 거였습니다. F은행도 참 답답하다. 그리고 노츠 카운티 축구팀을 인수한 후에는 에릭손 감독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달콤한 악마의 혀로 꼬드긴 거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와 교류가 적은 북한의 환경을 이용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가짜 주식으로 정계 인사들까지 모조리 속였고요. 결론은 이 스포츠계와 정계와 금융계와 이 모든 업계에 있는 인사들을 다 속인 거죠. 하지만 이 엄청난 사기꾼도 할 말은 있나 봅니다. 아, 억울해요. 난 어떤 이득도 보지 않았어요. 단지 컨설팅을 한 것뿐이라니까요. 라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프랑스판 공이 김선달의 최후. 체코 출신의 빅토르 루스티그. 이상한 머리를 가진 아주 뛰어난 인재로요. 특히 언어의 재능이 있어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등 5개 나라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머리를 남을 속이는 데만 썼는데요. 이미 그는 20대에 미국에서 숱한 도박부터 위조 지폐로 땅을 구입하는 대담한 사기 범죄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자, 그런데 그가 35세가 되던 해인 1925년 루스티그는 프랑스 파리로 향합니다. 슬슬 고철 사업이나 해볼까? 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에펠탑 가지고 무슨 사기를 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저거를 뭐 팔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평소에 오 기자가 하듯이 김세기 하는 발언을 전 기자가 하셨네요, 이번에. 아는 건 안다고 해서 맨날 난 모르는 컨셉이야? 나도 아는 건 알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네. 그동안 몰랐던 게 다 진짜 모르는 게 돼요. 진짜 모르는 거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거짓말 안 해. 어서 들은 것 같아요. 에펠탑 팔아먹는다는 거. 정확합니다. 맞죠?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사기극을 시작한 그 며칠 뒤 파리에서 고철업계에 종사하는 몇몇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바로 에펠탑 입찰 안내서. 보낸 주인공은 루스티그였습니다. 그리고 루스티그는 자신을 정부에 소속된 차관이라고 소개했고요. 고철업계 간부들과 만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왠지 어리숙해 보이는 고철업계 간부 앙드레 푸아송을 범행 대상으로 찍습니다. 축하합니다. 에펠탑 사업권이 낙찰됐으니 이번 주까지 1차 대금 25만 프랑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손쉽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철업자를 속인 그는 선지급금인 25만 프랑 1억 5천 상당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1934년 미국 맨해튼에서 체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그가 잡힌 이유는 에펠탑 매매 사건이 아닌 바로 그의 단골 사기 범죄인 위조 지폐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도 황당했겠네요. 참 에펠탑 때문에 잡혔으면 아유 결국 잡혔구나 했겠는데 늘 하던 거. 그러니까. 늘 하던 거 잘못해가지고. 그게 걸렸네. 고마하게 끝났네요. 이걸 때 종류를 허락할 수 없어. 이게 제일 좋은 거였죠? 아니. 그러네. 표정 흔들리고 있어.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연기입니다. 그래요? 사기입니다. 사기가 범람하는군요. 이 향긋한 꽃 냄새가 코스까지 스며드는 거야. 역시 닥터 콘티 와인은 정말 최고야.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소위 와인 맛 좀 안다라는 억만장자들과 와인 평론가들에게 위조 와인을 판매, 약 14억 원의 이익을 챙긴 희대의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디 쿠니아완으로요. 수년간 와인업계 VIP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본명은 제누안 황으로요. 불법 체류자 신세였습니다. 자, 먼저 그는 자동차, 정장, 시계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칭칭 휘감고 상류층 와인 시음회에 드나들며 친구들을 만들었고요. 이 와인 경매장을 찾아다닌 뒤 명품 와인을 싹쓸이하며 와인 경매계 VIP로 떠올랐는데요. 와인 컬렉터로 명성을 쌓은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극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나 못 믿어? 아, 로만의 꽁티 박사야. 라며 저금 와인을 한 명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빈티지 와인으로 위조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그 명성이 있으니까. 네, 자기 이름을 걸고 이게 판매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얼마나 정교하게 위조를 했던지 소위 난다, 긴다 하는 와인 전문가들이 모두 속아 넘어갔다는데요. 자, 그런데 FBI가 그의 집을 급습했을 때 정말로 황당 그 자체였다는데요. 자, 보십시오. 저렇게 보시면서. 뭐야 저게? 자, 저 옆에 저렴한 와인병들이 수두룩하게 저 물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라벨을 물에 불려가지고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싸구려 와인에 그 라벨을 떼어서 거기다 다시 붙이려고? 요새 정말- 스프레이 뿌리면 잘 떼지는 거 있는데. 그냥 물에 불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사기극을 밝혀낸 게 와인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의 가짜 와인을 맛보고 최고의 와인이라 치켜서 여매 입소문을 또 냈다고 하고요. 특히나 세계적인 와인 경매인 존 카퍼는 닥터 콩티의 와인에 기초한 시음 노트까지 출판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위조 와인의 권위와 또 신뢰를 더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네. 한 판매상이 이 병에 보이는 제조 연도와 라벨에 찍힌 날짜가 다른 걸 발견한 겁니다. 결국 닥터 콩티는 2012년도에 위조 와인 사기로 체포, 결국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20세기 최대 금광 사기 스캔들. 명품 브랜드 빈센트 앤 코의 진실. 눈앞에서 코백하는 글로벌 꾼들 19, 저의 특종 먼저 공개합니다. 파이팅. 1995년 10월 캐나다의 한 광산 회사인 브렉스사에서 20세기 최대의 금맥을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금맥이 위치한 곳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의 밀림지대. 그곳에는 약 5,600톤, 7,600억 원가량의 금이 매장돼 있다고 공개했는데 우와. 이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이 금맥을 소유한 브렉스사의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덕분에 이 회사의 주가는 1995년 한 주당 10센트에서 최대 200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2,000원. 그런데 1997년 3월 미국의 광물 회사인 F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금의 매장량, 순도, 금맥의 분포도까지 모두 가짜, 거짓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몇 그램도 없어? 정말 몇 그램도 없어요. 너무한다 진짜. 그들이 어떻게 사기를 쳤냐 하면요. 먼저 광석의 견본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에 진짜 금을 갈아 넣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가짜 금광석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브렉스사의 주가는 대폭락, 결국 파산에 이르렀고요. 골드러시를 꿈꾼 캐나다와 미국의 투자사들은 수십조 원대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눈앞에서 코백하는 글로벌 꾼들 19, 저 오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2006년 대한민국 명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브랜드가 있습니다. 100년 넘는 전통의 스위스 명품 브랜드이자 전 세계 1%만 착용할 수 있는 로열 워치, 바로 빈센트 앤 코입니다. 당시 지금까지는 왕실에만 공급할 수 있었지만 드디어 일반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습니다. 자, 명품 잡지에 광고를 내고 또 드라마에 협찬하는 등 연예인들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요. 어머. 자, 명품 쇼핑족의 성지 압구정동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저렇게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 기억나죠? 네, 뭐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난리 났었죠. 자, 다이아몬드 세공과 또 악어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이 시계의 가격 무려 9,750만 원까지 했는데요. 자, 하지만 2006년 8월 서울경찰청에서 충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빈센트 앤 코라는 이 브랜드가 완전히 유령 브랜드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범인인 이 씨는 2001년 스위스와 한국에 빈센트 앤 코라는 브랜드를 동시에 등록을 했고요. 이후 중국, 또 홍콩 등에서 값싼 시계 부품을 수입해서 국산 부품과 섞어서 이걸 부품인 채로 스위스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치밀하게도 스위스 현지에서 공장을 차려놓고 완성품을 만듭니다. 메이드 인 스위스네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메이드 인 스위스인 거죠. 국내로 역수입을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씨의 교묘한 사기 행각은 한 고객의 신고로 들통이 나게 됩니다. 이 씨는 청담동의 유명 카페를 빌려서 브랜드 런칭 파티를 열었는데 이상하게 스위스 본사 직원들이 안 보였던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고객이 스위스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확인 요청을 하면서 결국에는 유령 회사 이미 들통 나버린 겁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500만 원을 호가하던 시계는 원가가 어느 정도였느냐? 8만 원. 보통 20만 원에 불과했지만 피해 금액은 무려 4억 4천여만 원. 게다가 대리점을 내주겠다며 약 15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고 합니다.